조정에서는 나의 죄가 정약용보다 무겁다고 해서 나를 흑산도로 유배 보낸 것이다. 네, 조선시대 사극영화 특집이 어느새 마지막 작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작품은 2021년에 개봉한 영화 자산어보입니다. 자산어보는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전과 또 정약전이 실제로 만났던 장창대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오늘은 이 작품을 통해서 정약용의 형이기도 한 정약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1800년에 정조가 사망하자 그 이후에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흔히 신유박해로 알려진 사건인데 이 사건 당시에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이 세 정씨 형제가 잡혀오게 돼요. 당시 정순왕후를 비롯한 노론벽파 정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세 정씨 형제도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목으로 잡혀오게 된 것이죠. 이때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나중에 정약용이 쓴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서양 서적을 한 글자라도 읽은 사람은 오직 죽음이 있을 뿐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당시 천주교를 믿었던 이 사람들 중에는 정약용뿐만 아니라 이제 정조가 아꼈던 신하들, 특히 남인 쪽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약용이 쓴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왕인 정조가 아끼고 등용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으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라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이제 반대파에 대한 숙청,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의 성격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 때 이제 정조가 아꼈던 정약용과 그 형제들이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형제들의 신문 기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정약용이 한때 천주교를 믿은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정약용은 자신이 천주교를 배교했다는 것을 정조 앞에 맹세하기도 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정민년 이후 4, 5년 동안은 서교에 마음을 기울였다. 그러나 신해년 이후 나라에서 서교를 엄중히 금지하자 마침내 마음을 끊었다. 그러니까 내가 한때 천주교를 믿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는 마음을 끊었다. 배교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옥에 잡혀온 이후에 신문에서도 이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정약용이 당시 신문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사학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사학에 관한 글을 한 장이라도 갖고 있다면 저는 몸이 1000번 찔리고 10,000번 쪼개진다 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은 천주교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천주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노론벽파 입장에서는 이 정약용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약용을 엮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정약용의 기록을 보면 당시 홍희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00사람을 죽여도 정약용을 죽이지 않으면 아무도 죽이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미 수사 단계부터 정약용을 이미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타겟으로 해서 정약용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수사 단계부터 다 정약용을 잡기 위해서 이미 다 짜놓은 거죠. 홍희운의 이 대사가 영화 자산어보에도 그대로 차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약용이 아마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정약용은 형에 대해서 진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2월 9일 정약용의 진술을 보면 이렇게 정약용이 말했다고 해요. 위로는 감히 임금을 속일 수 없고 아래로는 형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정약용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지간은 천륜이 중하니 어찌 감히 혼자만 착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오직 바라는 것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함께 죽겠다. 나 혼자만 착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형들이랑 같이 죽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약용은 이제 형에 대한 증언은 거부를 하고 함께 죽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뒤인 다음 신문 때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 이르고 보니 사악하는 사람은 저에게 있어 원수입니다. 만약 저에게 열흘을 주시고 포교 몇 사람을 붙여 보내주신다며 소위 사악의 소굴을 잡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람 몇 명만 붙여달라. 천주교의 소굴을 잡아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그 정도로 나는 천주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주교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참고로 이 대사는 정약용의 대사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약전의 대사로 차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으로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정약종은 정약용과는 다르게 신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천주교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당시 순조실록은 정약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약종은 한결같이 사악을 정도라고 하며 천주의 화상을 만들어 놓고 7일마다 첨례했다. 제사 지내고 성묘하는 일도 모두 죄라고 하였다. 이 당시에 조선 정부가 천주교를 포용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모에 대한 제사, 이 효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이제 조선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정약종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성묘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독실하게 천주교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약종은 이제 동생인 정약용과 다르게 순교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정약종이 처형을 당할 당시에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비웃으니까 처형을 받는 당시에 정약종이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하느님을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러면서 심판의 날에 우리가 흘린 눈물은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고 당신들의 기쁨과 웃음은 고통으로 변할 것이니 당신들은 그렇게 비웃지 마시오. 정약종의 이 대사도 영화 자산어보에 그대로 차용이 되었어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내가 믿는 신을 저버릴 수 없어서 죽음을 택했던 이 순교자의 마음이란 건 어떤 걸까요? 쉽게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화의 주인공인 정약전의 선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동생인 정약용은 배교의 길을 갔고 또 둘째인 정약종은 순교의 길을 갔는데 정약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약용과 같은 길을 갑니다. 정약전도 천주교를 믿었지만 아주 독실하게 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약전의 묘지명을 보면 천주교의 학설을 듣고서 만족스럽게 기뻐하긴 했는데 온몸으로 믿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약종처럼 아주 독실하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순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약전과 정약용은 정약종의 형제인데 처음에는 천주교를 찬미하였으나 중간에 스스로 뉘우치고 오염되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했다. 그러니까 정약전도 나는 더 이상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 천주교에 오염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정약전과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지 않았다. 또 배교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증거는 아까 순교했던 정약종이 평소 지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나왔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형 정약전과 막내 정약용이 함께 천주교를 배우려 하지 않아서 한스럽다. 그가 평소에 정약종이 형이랑 동생한테 같이 천주교를 배웁시다.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둘째 형과 막내는 뭔가 좀 시큰둥한 거죠. 같이 안 배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약종이 너무 안타깝다. 한스럽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지인들한테 보냈었는데 참 다행히도 이 편지가 발견되면서 정약전과 정약용이 이제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째 정약종의 이 편지가 형과 동생을 살린 거죠. 이렇게 둘째인 정약종은 순교의 길을 갔고요. 정약용과 정약전은 이제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나주 쪽에서 이별을 하게 돼요. 그때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서로 이별하고 각자의 곳으로 갔다고 해요. 두 사람의 이별 장면도 영화에서 아주 절절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약용은 율정에서 형님과 이별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상황을 시로 적는데요. 이 시가 영화에서도 인용이 되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가주막 새벽등 푸르스레 꺼지려 해서 일어나 샛별 보니 이별할 일 참담하구나. 두 눈만 뜬 채 두 사람 다 할 말 잃어 애써 목청 다듬으나 나오는 건 오열뿐이네. 아마 새벽에 길을 떠나야 했나 봐요. 두 형제가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두 사람 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정약용이 쓴 다른 시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살아서는 미워할 율정점 주막 문 앞에 두 갈래로 길이 갈렸네. 본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지는 꽃잎처럼 흩날려 버렸네. 한 뿌리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이제 길이 나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강진으로 또 한 사람은 흑산도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유배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강진이고 또 정약전이 간 흑산도는 이곳이거든요. 유배지로 따지면 흑산도가 더 멀죠. 흑산도는 예로부터 중죄인들이 유배를 온 곳인데 동생인 정약용보다 형인 정약전이 더 험한 곳으로 유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약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나의 죄가 정약용보다 무겁다고 해서 나를 흑산도로 유배 보낸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정약용을 더 험한 곳으로 유배 보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약용이 아니라 그 형인 정약전을 더 험하고 더 먼 곳으로 유배 보낸 거거든요. 참고로 저도 예전에 흑산도에 답사를 갔다 와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혹시나 그 흑산도 유배와 관련돼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예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 뒤로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데 이곳 흑산도의 명칭이 이 검을 흑자의 산자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 그 섬 전체가 검은 산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흑산도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이곳이 대표적인 유배지였어요. 정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절도 중의 절도였거든요. 그 정말 끝도 없는 오르막이네요. 계속 오르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흑산도를 이렇게 쭉 걸어 보니까 그 조선의 조정에서 왜 이곳을 이 흑산도를 이 유배지로 정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육지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곳에는 물산이 일단 귀하잖아요. 정약용의 기록에 보면은 그 정약전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기름 한 방울, 육포 한 점이 주옥과 같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몸이 굉장히 많이 쇠약했을 겁니다. 이곳 그 흑산도에서의 생활이 결코 윤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약용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자신의 형이 훨씬 더 위험하고 더 멀고 더 험한 곳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생으로서 걱정이 되었겠죠. 그 심정을 정약용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산도 머나 먼 곳, 바다와 하늘뿐인데 형님이 어찌 그 속으로 들어가시나요? 고래 이빨 산과도 같아 배를 삼켰다 토해내고 진해는 그 크기가 나무만큼 크며 독사는 등나무 넝쿨처럼 엉겨 있다오. 형님이 흑산도에 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인 정약용이 이렇게 걱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정약전이 남긴 답장이 있습니다. 근데 동생의 걱정과는 다르게 정약전은 오히려 담담해요. 자신이 흑산도에 온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정약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흑산도는 가장 멀고 살기 힘든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흑산도는 바람이 맑고 기운이 밝으며 여름엔 덥지 않고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흑산도에 대한 인식과 다르게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바람도 좋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약전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더럽고 독한 것이 쌓이지 않아. 샘물이 맑고 차갑다. 간혹 안개가 끼지만 풍토병이 없다. 사람을 해치는 독사나 호랑이가 번식하지 못한다. 강진도 과연 이러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약용한테 하는 말이죠. 형님인 정약전은 동생한테 네가 간 강진보다 더 낫다 여기가. 강진도 과연 이렇냐? 여기는 물도 맑고 풍토병도 없고 맹수도 없다. 강진도 과연 이렇냐? 동생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해주는 말이겠죠. 걱정하지 마라. 이 형은 잘 있다. 여기도 적응하면은 꽤 살만하다. 이런 정도의 말을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 같아요. 우리가 2부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정약전 선생님은 실제로는 그 흑산도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동생을 이제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2부에서는 이제 흑산도로 들어간 정약전의 유배 생활, 그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